10살인 친구가 왔는데 성장판 나이를 검사를 해보니까 11살이 나올 수도 있고요, 10살이 나올 수도 있고요, 9살이 나올 수도 이제 있습니다. 성장판이 오래 열려있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10살인 친구 입장에서는 뼈 나이가 11살이 나오는 것보다는 9살이 나오는 게 더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뼈 나이가 마냥 어리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분당 나루한방병원에서 성장 클리닉 진료를 맡고 있는 원장 김유종이라고 합니다. 키 성장에 관한 진료를 할 때요, 신경 쓰는 부분을 크게 두 파트로 좀 나눠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지금 몇 cm인지, 몸무게는 얼마인지, 출생했을 때 몇 개월에 몸무게는 어땠는지, 부모님의 어떤 키는 어떠한지, 기저질환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저질환을 말을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유전병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만성 신장질환, 실제로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분비되는 경우도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저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 않는지 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파트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하게 되는 뼈 나이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손 엑스레이를 찍어서 성장판 나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판 나이를 측정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 나이가 몇 살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살인 친구가 왔는데 성장판 나이를 검사를 해보니까 11살이 나올 수도 있고요, 10살이 나올 수도 있고요, 9살이 나올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성장판이 오래 열려있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10살인 친구 입장에서는 뼈 나이가 11살이 나오는 것보다는 9살이 나오는 게 더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뼈 나이가 마냥 어리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요. 만약에 10살인 친구가 이 9살의 뼈 나이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 9살의 나이 때 9살의 키가 큰 속도로는 커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9살 같은 경우에는 남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평균 1년에 한 6cm 정도는 커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9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키가 4cm 미만으로 자라게 된다면은 사실 이 친구는 9살이 나왔지만은 9살의 키로 크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단순히 뼈 연령만, 골 연령만 어린 거에 속합니다. 나이도 중요하지만은 뼈 나이가 몇 살인지, 그 뼈 나이에 맞는 속도로 지금 그래서 몇 cm로 크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성장 치료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성장 클리닉에 내원하게 되는지 추천드리는 것은 정말 아이의 상태에 따라 너무나도 좀 다르게 됩니다. 언제 오세요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성장 클리닉에 내원한 친구들의 어떤 부류를 크게 한 두 분류로 좀 나눠 본다면은 키 성장에 큰 걱정이 되는 친구와 그러지는 않는 친구,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좀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계속해서 키가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양쪽 부모님 키가 모두 작은 경우,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클리닉에 빨리 내원해 주실수록 키 성장이 유리합니다. 하지만은 그렇진 않은 친구들, 예를 들어서 기저질환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키가 그렇게 작지도 않고, 특별한 원인이 없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일찍 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급등기가 있게 되는데 그 성장 급등기보다 조금 이르게 오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아 같은 경우에는 3학년부터 5학년 즈음 정도까지가 이제 성장 급등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가 느려서 5학년부터 한 중1 정도까지가 성장 급등기가 됩니다. 네, 그런데 성장 클리닉을 실제로 해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수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 급등기보다 조금 일찍 오는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이때가 가장 좀 이상적인 상태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이가 이 성장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지의 어떤 의도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방, 양방 둘 다 이제 병행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성장 한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성장 한약을 복용하게 되고요. 성장 호르몬까지 병행하는 친구들은 거의 매일 성장 호르몬 주사를 받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장 클리닉 치료를 할 때 아이의 어떤 협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좀 키가 크고 싶다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 때, 의지가 있을 때 오게 되면은 더 좋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좀 이상적인 기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 성장 치료는 1년을 잡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간혹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해보고 치료 효과가 어떠한가를 평가해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동들의 키는 1년 내내 균일하게 자라지가 않습니다. 안 자라는 것 같다가 또 후반기가 되면 자라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자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짧은 기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년 정도를 치료 평가 기간으로 잡고요. 1년 정도 치료를 해봤을 때 키 백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성장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다 보면은 기대했던 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한 9개월 이쯤이 됐을 때 다른 치료를 병행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 계획을 좀 수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 성장 클리닉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성장 한약을 복용을 하면서 성장 클리닉을 시작을 합니다. 성장 한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이의 어떤 소화력을 개선시켜주는 약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는 이제 성인에 비해 가지고 소화기관 발달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주는 약재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성장 한약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어떤 전반적인 컨디션, 허약아라든지 식욕부진, 비염, 아토피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개선이 되었을 때 아이의 어떤 수면의 질과 어떤 양이 잘 늘어나게 된다면은 또 이것도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직접적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성장 한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성장 한약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평가 기간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잡습니다. 한 1년 정도 잡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한 3개월을 성장 한약을 복용하고요. 3개월 쉽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 복용하고요. 3개월 쉽니다. 이렇게 1년짜리 스케줄을 잡고 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3개월마다 피검사, 그 다음에 소변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몸 상태가 특이사항이 있지 않은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검사에 특이사항이 없고 실제로 아이가 잘 성장을 해요. 복용도 잘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3개월의 휴학기간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복용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게 됩니다. 성장 한약을 복용을 하면서 사실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뭅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성인이 얼마 정도를 주라, 그리고 이 몸무게가 됐을 때는 얼마 정도를 줘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일반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약제가 예를 들어서 간 수치를 높일 수가 있는가, 또 어떤 약제는 또 어떤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사실 이런 연구들이 사실 요즘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아 성장 한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안전한 틀에서 처방이 되기 때문에 성장 한약을 복용을 하면서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게 됩니다. 하지만 또 성장 한약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아예 없지는 않는데요.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처방을 하면서 가장 그래도 좀 흔하게 겪는 거는 변이 좀 묽게 나오는 경우가 가장 좀 많습니다. 이거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한약이 아무래도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분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 한약이 어쨌든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우리 몸에 방어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에 복용을 하게 되면은 묽은 변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은 5일 안에 어떤 이 묽은 변의 증상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주일 넘어서까지도 묽은 변이 나오게 된다, 그럼 사실 이거는 몸에서 잘 받아들이지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약의 종류를 바꿉니다. 실제로 간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실제로 계시는데요. 애초에 간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하지를 않고 또 아이들의 한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십니다. 한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간혹 부모님들께서 한약을 먹고 살이 찌면 안 된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성장 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약재들은 대부분이 식물성 약재이기 때문에 이 한약이 가지고 있는 칼로리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한약을 사용하겠다고 처방을 하게 되면은 그 약에 대한 킬로칼로리가 다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사실은 이 성장 한약을 먹고 살이 찔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런 경우는 한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 한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소화력을 좀 개선시켜주는 약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소화가 좀 편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조금 더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한약을 사실은 복용하는 이 복용 기간 동안에는 부모님들께서 알아서 어느 정도는 아이의 음식을 좀 조절을 해주세요.
한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3개월 정도의 복용 기간이 끝나고 휴약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식단을 조절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얘가 계속 못 먹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좀 먹게 해주자 이런 마음이 좀 들기 때문에 이 복용 기간 외에 휴약 기간 동안에 무언가의 어떤 음식을 더 복용하게 되면서 이때 좀 살이 찌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게 한약을 복용하는 이 복용 기간과 이 휴약 기간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 좀 어렵겠지만 최대한 좀 일관성 있게 식생활을 좀 이어나가게 해주시는 것을 일반적으로 같이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부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말을 해도 그것보다 더 부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3개월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로 제가 직접 이제 문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치료를 같이 해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분당나루 한방병원 성장클리닉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셔서 예약하고 오시면은 더욱 원활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성장클리닉 진료를 맡고 있는 원장 김유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